이화영 여사는 아들의 생일 아침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아들 박상훈의 집은 평창동의 가장 비싼 동네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현대적인 저택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정돈된 마치 잡지 화보에나 나올 법한 집. 하지만 이화영의 눈에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 상훈이 현관문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어두웠으며 어머니를 방이는 그의 미소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이화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듬뿍 넣고 끓였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상훈은 말을 흐리며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며느리 최유라가 완벽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그녀는 늘 그랬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 미역국은 저희가 먹을게요. 상훈 씨는 요즘 제가 특별히 관리하는 건강식단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이화영이 가져온 미역국을 받아드는 그녀의 손길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밀어내는 듯한 미묘한 권력 과시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이화영을 거실의 소파로 안내했다. 그리고 잠시 후 은쟁반에 담긴 아름다운 찻잔을 들고 나타났다. 어머님을 위해 제가 직접 달인 귀한 약차예요. 기력 회복에 아주 좋다고 해요. 이화영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받아 들었다. 짙은 갈색의 채선은 향긋한 약자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예의상 차를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찻잔을 코 가까이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십 가지의 진한 약자의 향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지만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마치 잘 익은 복숭아씨나 아몬드 같은 냄새.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저 독특한 약자의 향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화영은 평범한 노부인이 아니었다. 은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1세대 여성 제약화학 연구원이었다. 그녀의 코와 뇌는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의 미세한 분자 구조와 그 특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다. 이 냄새는 시안배당체 계열의 화합물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였다. 청산가리, 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바로 그 독극물의 희미한 전조였다.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 외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수십 년 만에 그녀의 뇌 속에서 잠자고 있던 냉철한 화학자의 분석 회로가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 손의 떨림, 며느리의 과장된 친절함, 그리고 이 수상한 차,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어색한 가족 모임의 장소가 아니었다. 잠재적인 범죄의 현장이었다. 그녀는 의심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 입술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차를 마시는 척했다. 그리고는 감탄사를 터뜨렸다. 어머나, 얘야 정말 귀한 차로구나.
향이 정말 독특하고 좋구나. 그녀의 칭찬에 유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늙고 순진한 노인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이화영은 차를 마시는 척하며 아들 상훈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동공은 정상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 있었고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잠시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탁 위에 음식을 집으려는 그의 손의 떨림은 파킨슨병 초기 증상과도 비슷했다. 하지만 이화영은 알았다. 저것은 병이 아니다. 만성적인 소량의 독극물, 중독 증상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유라는 단순히 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넘어 약물을 이용해 그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퇴행성 뇌,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화영의 가슴속으로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다. 아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어쩌면 살인자의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아들을 두고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이 끔찍한 의심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 얘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운지 모르겠구나. 점심 먹기 전에 잠시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도 되겠니? 이화영은 연약한 노인을 연기했다. 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2층의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이 또한 그녀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화영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님, 푹 쉬세요. 점심때 되면 깨워드릴게요. 유라는 상냥하게 말하며 문을 닫고 나갔다. 이화영은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다가갔다. 조용한 저택에서 이 늙은 화학자와 젊은 악마 사이에 소리 없는 체스 게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손님방은 집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최고급 가구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개인적인 흔적도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정적인 공간이었다. 이화영은 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연약한 노인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모든 감각은 예민하게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방 안을 체계적으로 훑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으로 다가가 문 자체를 살피기 시작했다. 안쪽에는 평범한 손잡이만 달려 있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정밀한 실험 기구를 다루어 온 그녀의 감각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잠깐 밖으로 나가 문 바깥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문 바깥쪽. 손잡이 위에는 아주 작고 교묘하게 숨겨진 열쇠 구멍이 있었다. 안에서는 열 수 없고 오직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특수 잠금 장치. 이곳은 손님방이 아니었다. 감금실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황급히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떨리는 손으로 문 안쪽,
잠금 장치 주변을 더듬었다. 그녀의 숙련된 손끝이 나무 표면에 미세한 흠집들을 감지해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빛을 비추어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손톱으로 긁어낸 자국들이 남아있었다. 잠긴 문을 향한 필사적인 저항의 흔적, 아마도 자신의 아들 상훈이가 남긴 자국일 것이다.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 저택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아들은 아픈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었다. 며느리 유라가 주는 약차는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족쇄였다. 그녀는 단순히 교활한 것이 아니라 간수였다. 이화영의 온몸을 차가운 분노와 공포가 휩쓸었다.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아들을 데리고 반드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최유라가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 그녀는 방안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약물에 취해 무력해지기 전에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과학자의 눈으로 방안의 모든 비대칭과 부자연스러움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묵직한 원목 옷장 아래 바닥 마루의 색깔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장대에서 머리핀을 꺼내 핀을 구부려 마루 틈새에 꽂아 넣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루판 하나가 들렸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아들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작은 수첩 하나와 유라가 주었던 약차가 담겨 있었을 빈 약병 몇 개, 그리고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알약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화영은 약병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죽음의 아몬드 향. 그녀는 알약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지식은 그 약의 정체를 즉시 알려주었다. 강력한 항정신병 약물. 과다 투여하거나 다른 약물과 섞어 사용하면 심각한 손떨림과 기억력 감퇴, 그리고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약이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아들이 보이고 있는 모든 증상과 일치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아들의 고통이 날짜와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필체였다. 유라가 주는 차를 마신 뒤로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다. 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린다. 유라는 내 건강이 걱정된다며 나를 이 방에 가두기 시작했다. 그녀가 회사의 모든 서류에 내 도장을 찍어간다. 나는 저항할 힘이 없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어머니다. 유라가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막아야 하는데, 어머니께 알려야 하는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아들은 저항하고 있었다.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증거를 모으며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화영은 이제 자신이 다음 목표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이 방문은 아들의 생일 축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자신을 이 감옥에 가두기 위한 유라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화영은 조심스럽게 수첩과 알약, 그리고 빈 약병 하나를 자신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비밀 공간에 넣고 마루를 덮었다. 이제 그녀의 머리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요새 같은 집, 꼼꼼하고 잔인한 간수,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그녀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던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손님방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이화영의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문 밖에서 열쇠로 잠금 장치를 잠그는 소리였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꼼짝없이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화영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온몸을 휩쓸었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패닉은 사치였다. 그녀는 평생을 냉철한 이성으로 살아온 과학자였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냉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귀를 문에 바싹 갖다 댔다.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며느리 최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 발소리는 다시 돌아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유라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꿀처럼 달콤하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 김 변호사님? 어머님 상태가 오늘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으시네요. 망상 증세까지 보이시고. 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서둘러야겠어요. 어머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이화영은 눈을 감았다. 자신을 법적으로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모든 권한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다. 유라의 통화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른 상대였다. 네, 원장님. 새로 처방한 약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남편이 요즘은 거의 저항을 안 해요. 훨씬 더 차분해졌다고 할까요? 네, 어머님께도 곧 새로운 치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서류는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유라의 계획 전체가. 그 차가운 목소리를 통해 이화영의 귀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아들을 약물로 서서히 망가뜨리고 이제는 자신마저 똑같은 방식으로 감금하고 파괴하여 두 모자의 재산과 회사를 모두 집어삼키려는 것.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유라가 부패한 의사를 데려와 자신에게 진단을 내리기 전에 이 감옥을 탈출해야만 했다. 집 안이 완전히 고요해지기를 기다린 후 이화영은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문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시선은 방 한쪽의 커다란 창문으로 향했다. 2층 높이 뛰어내리기에는 위험했지만 창문은 저택의 뒷마당을 향해 나아 있었다. 정문보다 감시가 소홀할 가능성이 컸다. 문제는 창문이었다. 최신식 시스템 창호는 전자 잠금 장치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화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학자이기 이전에 복잡한 실험 장비의 회로를 뜯어보고 수리하는 데에도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머리핀과 화장대 서랍에서 찾아낸 작은 금속 손톱줄을 이용해 잠금 장치에 제어판 틈새를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시간은 흐르고 밤은 깊어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손끝 감각과 희미한 달빛에 의지했다. 그녀는 아들을 생각했다. 이 집 어딘가에서
약물에 취해 무력하게 잠들어 있을 아들. 그 생각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집중력과 힘을 주었다. 마침내 틱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제어판의 작은 LED 불빛이 꺼졌다. 전자 잠금 장치가 해제된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2층에서 내려다본 마당은 까마득했다. 그녀는 침실에 두꺼운 시트를 찢어 길게 엮어 비상용 밧줄을 만들었다. 70대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민첩함이었다. 새벽 3시,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간. 그녀는 시트 밧줄을 창문틀에 단단히 묶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낡은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마당에 발이 닿기 직전 그녀는 아래를 보았다. 마당에는 소리를 내기 쉬운 자갈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 맨발로 차갑고 축축한 잔디 위로 사뿐히 내려섰다. 제목 그대로 맨발의 탈출이었다. 차가운 흙과 날카로운 자갈이 그녀의 연약한 발바닥을 찔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담장을 향해 달려갔다. 이 저택의 구조는 이미 그녀의 머릿소리 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저택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비상 탈출로를 파악해 두었던 것이다. 마당의 가장 어두운 구석, 담장 위로 가지를 들이운 늙은 참나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나무를 기어 올랐다. 그리고 담장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잠옷바람의 70대 노인, 맨발,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작은 증거물 몇 개,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공포와 분노로 불타는 명석한 두뇌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탈출한 지옥처럼 아름다운 저택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어둡고 텅 빈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맨발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아직 목적지는 없었다. 오직 방향만이 있을 뿐이었다. 악맥에서 멀리, 그리고 정의를 향하여. 위대한 탈출은 끝났다. 하지만 길고 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평창동의 새벽은 부자들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화영은 그 고요함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잠옷바람, 피투성이의 맨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길 잃은 노망난 노인 혹은 악몽에서 뛰쳐나온 유령 같았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그녀의 발바닥을 찢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한참을 달리자 마침내 새벽 신문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났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배달부는 처음에는 그녀의 흉측한 모습에 겁을 먹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절박함을 보고는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의 도움으로 그녀는 동이 틀 무렵 관할 경찰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경찰서의 야간 근무자들은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나타난 노부인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 치매 노인이 집을 잃고 헤매는 것이겠거니 그들은 귀찮음과 동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대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이 어디예요? 가족분들께 연락해야 하니까요. 그들의 한가로운 태도에 이화영은 절망감을 느꼈다.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소. 내 아들을 감금하고 독을 먹이고 있단 말이오. 그녀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경찰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중 하나인 태상그룹의 안주인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말은 노인의 망령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가족에게 연락해 인계할 생각뿐이었다. 그때 막 아침 교대 근무를 위해 출근한 한 젊은 형사가 그 광경을 보았다. 강력계의 강민호 경장이었다. 그는 쌓여있는 서류 더미만큼이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 정의감으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일단 이 소란스러운 할머니를 자신의 자리로 데려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다른 경찰들처럼. 그 역시 이 성가신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진짜 사건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어머님. 강민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누가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는 거죠. 이화영은 자신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젊고 이성적인 형사를 과학과 논리로 설득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금이나 탈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가진 가장 확실한 무기, 독에 대한 지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잠시나마 길 잃은 노인의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내 며느리가 내게 차를 한 잔 주었소.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또 흔한 망상 이야기겠거니 그 채에 뭐가 들어 있었나요? 어머님. 그가 의례적으로 물었다. 이화영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채서는 아주 희미하게 벤즈알데하이드 특유의 향이 났소. 아미그달린계 화합물이 가수분해될 때 나는 냄새지. 하지만 내 아들이 보이는 신경계 증상을 고려했을 때 나는 이것이 일반적인 독극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로는 쉽게 검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아세토니트릴 계열의 서방형 유기니트릴 화합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강민호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도로 훈련된 화학자나 독극물 전문가의 정확하고 전문적인 소견이었다. 그는 눈앞의 할머니를 다시 보았다. 남루한 잠옷, 피투성이의 맨발. 하지만 그 눈빛만은 대학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노교수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다.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인가? 그는 즉시 컴퓨터로 그녀가 말한 이름 이화영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태상그룹 박 회장의 미망인이라는 사실만 나왔다. 하지만 그가 경찰 내부 아카이브와 오래된 뉴스 기사까지 뒤지자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1970년대 획기적인 신약 특허를 개발하며 제약업계를 놀라게 했던 천재 여성 화학자 이화영, 결혼과 함께 학계에서 은퇴하여 대중에게는 완전히 잊힌 이름이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이분은 망상에 빠진 노인이 아니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숨어있던 비범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강민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조사실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새로운 노트와 펜을 꺼냈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겠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난 이화영은 자신의 길고 끔찍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잠자고 있던 늙은 사자의 포효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호 경장의 작은 조사실은 이제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비공식 작전 본부가 되었다. 강민호는 이화영의 모든 증언을 기록했다. 잠긴 방, 문에 남은 손톱 자국, 아들의 비밀 수첩, 그리고 정체불명의 약. 하지만 그 또한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최유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동원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치매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화영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의 공식적인 독극물 검사는 너무 오래 걸릴 거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유라가 손을 쓸 시간만 벌어주게 되겠지. 우리에겐 빠르고 정확하며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비밀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그녀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거 인맥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편의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하던 시절, 그녀의 천재성을 존경하고 따르던 한 젊은 연구원이 있었다. 괴팍하지만 실력만큼은 최고였던 제자. 지금은 은퇴하여 작은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박사였다. 강민호는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걸고 이 비공식적인 수사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이화영을 데리고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김진태 박사의 개인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는 낡은 건물에 있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분석 장비로 가득했다. 이화영이 평생을 바쳤던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이었다. 수십 년 만에 재회한 스승과 제자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김진태 박사는 자신의 옛 스승이 겪은 끔찍한 일에 분노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진태야, 증거가 필요하다. 이화영이 비장하게 말했다. 최유라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들의 수첩에서 꺼내온 알약과 약차가 담겨있던 빈 약병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잘라내고 김 박사에게 혈액 샘플을 채취하도록 했다. 이 알약의 성분, 약병에 남은 잔여물, 그리고 내 몸에 축적된 독극물의 흔적을 분석해줘. 법정에서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독성학 보고서가 필요하다. 김진태 박사는 즉시 분석에 착수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이화영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제약업계와 화학원료 공급업계에 남아있는 자신의 옛 인맥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퇴한 연구원의 신분으로 최근 몇 달간 자신이 의심하는 유기니트릴 화합물의 전구체 첸추디, 즉 원료 물질에 대한 이례적인 구매 기록이 있었는지
조용히 탐문했다. 강민호는 그녀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다. 눈앞의 할머니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정보망과 전문 지식을 무기로 적의 심장부를 향해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는 노련한 지휘관이었다. 이틀 후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김진태 박사가 내민 보고서는 그녀의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첫째, 그녀의 모발 샘플에서는 지난 몇 달간 문제의 니트릴 화합물이 소량씩 꾸준히 축적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모발 끝부분에서는 그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아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더 다량으로 독극물에 노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둘째, 약병의 잔여물에서는 동일한 독성 물질과 함께 몇 가지 강력한 신경 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셋째, 알약은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항정신병 약물이 맞았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급성 치매와 파킨슨병 증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악마의 칵테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이화영의 탐문 수사에서도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최유라가 소유한 유령 회사가 농업용 살충제 연구라는 명목으로 해외 공급책으로부터 그녀가 찾던 바로 그 화학 원료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김진태 박사의 과학학적인 독성학 보고서와 최유라가 독극물의 원료를 구매했다는 자금 거래 추적 기록,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실행의 증거까지 완벽한 법의학적 증거의 사슬이 완성된 것이다. 강민호는 자신의 차 안에서 공증까지 마친 김진태 박사의 보고서를 경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늙은 할머니는 경찰의 공식적인 지원 없이 단 며칠 만에 자신의 팀 전체가 몇 달을 매달려도 찾아내지 못했을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의 목소리 톤은 이제 부하가 상관에게 명령을 구하는 듯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화영은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비장하고 단호했다. 이제 그녀가 말했다. 사냥을 시작해야지. 강민호 경장의 책상 위에는 최유라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대하고 복잡한 거미줄이 펼쳐져 있었다. 이화영이 제공한 과학적 증거라는 칼을 손에 쥔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거미줄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공식적인 경찰 권한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명분으로 최유라의 개인 계좌와 그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것은 독살미수라는 진짜 칼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다. 최유라가 독살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어도 자신의 탐욕스러운 재정 문제까지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강민호가 그녀의 금융 기록을 파고들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지난 몇 년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약회사를 서서히 좀먹고 있었다. 그녀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컨설팅 비용,
신약 개발 투자 같은 허울 좋은 명목으로 매달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그 유령 회사들로 빼돌리고 있었다. 전형적인 횡령 수법이었다. 강민호는 최유라 혼자서 이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이 복잡한 자금 세탁을 설계하고 실행해줄 공범이 필요했다. 그는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했고 모든 거래가 단 한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회사의 재무이사 CFO 윤태석이었다. 그는 회사나 박씨 일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최유라 개인에게만 충성하는 그녀의 충견이었다. 하지만 강민호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발견은 바로 최유라의 개인 보험 계약 내역에서 나왔다. 몇 달 전, 그녀는 남편 박상훈의 악화된 건강을 이유로 그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그 보험의 유일한 수익자는 아내인 최유라 자신이었다. 보험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제 그녀의 거대한 계획, 그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찬탈 계획이 아니었다. 훨씬 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완전 범죄 시나리오였다. 1단계, 남편 상훈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든다. 2단계, 남편이 무력해진 틈을 타 회사의 자금을 최대한 빼돌린다. 3단계, 시어머니 화형마저 덫으로 유인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모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모든 법적 권한을 손에 쥐고 생명보험 계약이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남편 상훈의 점진적인 건강 악화는 자연스러운 병사 혹은 불의의 사고사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회사, 막대한 재산, 그리고 천문학적인 보험금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한편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시어머니 이화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이화영은 길거리를 헤매다 경찰에게 발견되어 정신 이상자로서 병원에 감금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완전한 증발은 그녀의 완벽한 통제 시나리오에 없던 변수였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화영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오만한 자신감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호는 비밀리에 이화영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금융 증거들을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횡령, 유령회사, 공범 윤태석, 그리고 생명보험 계약서, 최유라의 탐욕이 얼마나 거대하고 냉혈한지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제 그들은 범행의 방법, 독극물과 이유돈을 모두 손에 쥐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했다. 이 모든 계획과 실행을 최유라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줄 증인, 혹은 그녀의 자백, 그들은 이 모든 음모의 한가운데에 갇혀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아들 박상훈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했다. 그를 설득하여 어머니를 돕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이화영은 아들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강철처럼 굳어졌다. 내가 내 아들에게 닿아야만 하네.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최유라의 탐욕의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정황 증거였다.
최유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방패 삼아 모든 것을 유능한 재무이사 윤태석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컸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음모의 한가운데에 갇혀있는 박상훈의 증언이 혹은 그가 제공하는 내부 증거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그의 집은 요새였고 그의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네. 이화영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아주 오래전 아들과 자신만이 알던 비밀의 서랍을 열었다. 상우는 어릴 적 유독 수줍음이 많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그런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식물학자이기도 했던 그녀는 꽃말 놀이를 만들었다. 장미는 사랑해, 엉겅퀴는 위험, 해바라기는 만나자는 시계, 둘만의 암호였다. 수십 년간 까맣게 잊고 있던 유치하지만 다정했던 그들만의 언어. 아들이 과연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이화영은 강민호의 도움을 받아 최고급 원예 전문점에서 아들의 집으로 선물을 하나 보냈다. 선물은 평범한 서양난 화분과 아름다운 삽화가 곁들여진 꽃의 언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이었다. 선물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 책이 네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엄마가.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책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책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 특정한 꽃 그림 아래에 아주 희미한 연필 자국을 남겨두었다. 그 꽃들의 순서는 하나의 짧고 절박한 문장을 만들고 있었다. 아들, 위험, 대답해. 며칠 후 이화영의 선물이 상훈에게 전달되었다. 예상대로 유라는 먼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늙은 시어머니의 감상적인 선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책을 건넸다. 상훈은 약물 때문에 흐릿해진 정신으로 무심하게 책장을 넘겼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어머니가 남긴 희미한 연필 자국 위에서 멈췄다. 꽃 그림들, 장미, 엉겅퀴, 해바라기, 수십 년간 기억의 저편에 잠들어 있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비밀놀이가 안개 속에서처럼 서서히 떠올랐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의 영혼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는 답장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놀이를 다시 떠올렸다. 꽃말로 짧은 단어를 만드는 것 외에 책의 특정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서 긴 문장을 만드는 놀이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꽂혀 있던 유라가 가장 쓸모없다고 여기는 낡은 경제 잡지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는 연필을 들어 주식시장에 대한 길고 지루한 기사의 본문에서 아주 희미하게 특정 글자들의 동그라미를 쳤다. 그 글자들을 순서대로 읽으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저항이자 구원을 요청하는 비명이었다. 엄마, 저도 갇혔어요. 유라가 모든 걸 끝내려 해요. 서재, 두 번째 선반, 셰익스피어 전집 뒤. 그는 유라가 자신의 진짜 비밀 장부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온 것이다. 예상대로 며칠 뒤 유라는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치운다며 상훈의 낡은 잡지들을 버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강민호의 팀이 지난 며칠간 그 저택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여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민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경제 잡지를 찾아내 이화영에게 가져왔다. 이화영은 즉시 잡지를 펼쳐 아들이 남긴 희미한 암호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몇 시간에 걸쳐 돋보기를 들고 기사의 수만 개 글자 속에서 연필 자국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목숨을 걸고 보낸 메시지를 완전히 해독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최유라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는 진짜 장부의 위치. 안전 가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들은 내부에서 구조 신호를 보냈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단서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이화영 자신이 직접 그녀가 탈출했던 바로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이화영은 강민호가 구해온 저택의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가 다시 들어가야겠네. 그들의 작전. 그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화영의 작전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강민호는 극구 말렸다. 노부인 혼자서 적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화영은 단호했다. 저 집의 구조와 최유라의 습성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리고 저 안에 갇혀있는 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지. 그녀의 눈빛을 본 강민호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이 무모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완벽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작전일은 최유라가 호텔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갈라 행사가 있는 날 밤으로 정해졌다.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집을 비울 유일한 기회였다. 강민호와 그의 팀은 외부 지원을 맡았다. 그들은 저택의 외부 CCTV와 경보 시스템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무력화시키고 행사장 근처에서 작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최유라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할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다. 갈라 행사의 밤, 이화영은 검은색의 편안한 옷차림으로 저택 근처에 주차된 강민호의 위장용 배난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통신을 위한 초소형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마침내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최유라가 탄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지금부터 2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외부 시스템을 멈췄습니다. 강민호의 긴박한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이화영은 벤에서 내려 어둠을 틈타 저택의 담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담을 넘을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화학자의 방식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작은 에어로졸 캔을 꺼내 정원에 잘 쓰이지 않는 작은 서비스 게이트의 전자 잠금 장치에 액체를 분사했다. 액화 질소를 이용한 급속 냉각, 금속 자물쇠가 급격히 수축하며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 그녀가 작은 망치로 자물쇠를 가볍게 내려치자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깨져나갔다. 과학이 만들어낸 가장 조용한 침투 방법이었다. 다시 들어온 저택의 정원은 며칠 전 맨발로 도망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는 공포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탈환해야 할
자신의 성 챙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아들 상훈을 돌보는 간호사와 몇 명의 사용인들이 남아있을 터였다. 그녀는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그들의 움직임을 피해 자신의 목표 지점인 2층 서재로 향했다. 서재로 가는 길. 그녀는 아들 상훈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창백하고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증거를 찾기 위한 잠입이 아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는 최유라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책상, 벽을 가득 채운 값비싼 책들. 그녀는 아들이 알려준 단서, 두 번째 선반, 셰익스피어 전집 뒤로 향했다. 그녀가 책들을 치우자 벽과 같은 색으로 위장된 최첨단 벽걸이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가는 경보가 울릴 것이다. 그녀는 최유라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려 애썼다. 그녀처럼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할까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평범한 숫자는 아닐 것이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숫자. 그녀의 시선이 서재벽에 걸린 액자에 닿았다. 2023년 올해의 여성기업인 상. 그녀는 시상식 날짜를 눌러보았다. 틀렸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더 개인적이고 더 오만한 것. 그때 그녀가 조사했던 최유라의 유령 회사 이름이 떠올랐다. 유라원. 유라가 최고라는 의미의 유치할 정도로 노골적인 이름. 그녀는 키패드에 그 이름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눌렀다. 달각!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그녀가 찾던 것이 있었다. 최유라의 모든 횡령과 불법 자금 세탁 기록이 꼼꼼하게 적힌 비밀 장부 여러 권. 그녀는 장부들을 챙겨 막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저택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최유라였다. 교통사고 위장 작전이 실패했거나 그녀가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 강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유라가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당장. 이화영은 장부를 품에 안고 얼어붙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서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화영은 거대한 가죽 안락의자 뒤 방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품에는 최유라의 모든 죄가 담긴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탈출로는 없었다.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유라는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습관처럼 위스키를 한 잔 따르려다.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공기가 달랐다. 평소와 다른 미세한 흐트러짐. 그녀의 시선이 셰익스피어 전집이 꽂혀 있던 책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책들 뒤에 숨겨져 있던 열려있는 금고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누군가 자신의 성격에 침입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장식용으로 놓여 있던 하지만 칼날은 진짜인 묵직한 페이퍼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거기 누구야?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썩 나와. 이화영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안락의자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며느리를 마주한 최유라는 경악했다. 그리고 그 경악은 곧 잔인하고 승리감의 찬 미소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화영이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지는 몰랐지만 이제 덫에 걸린 쥐가 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어머님도 참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시더니 제 집이 그렇게 그리우셨어요. 유라가 비꼬며 말했다. 정말이지. 제가 어머님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그녀는 이화영이 품에 안고 있는 장부를 보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아, 그것 때문에 다시 기어 들어오셨구나. 소용없어요. 어머님, 이제 와서 그깟 종이 뭉치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자기 아들 집에 무단 침입해서 훔친 서류라고 하면 세상 누가 믿어줄까요? 그녀는 자신의 절대적인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이 무력한 노인 앞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천천히 이화영에게 다가가며 조롱하듯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평생 상훈 씨를 약하다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그 사람은 약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준 거예요? 제 약차 덕분에? 그는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 같은 건 하지 않는 아주 순종적인 남편이 되었죠. 곧 회사도 재산도 모두 제 것이 될 겁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전 어머님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남은 여생을 편안한 병실에서 보내도록 도와드리려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제 뜻을 몰라주실까? 이 집과 회사는 처음부터 나처럼 강한 사람의 것이었어야 해요. 어머님이나 그 한심한 아드님 같은 약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독백이 이어지는 동안 이화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패배한 노인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의 몸은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보였고 그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그 연약한 모습은 최유라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고 그녀가 더 많은 말을 쏟아내도록 만들었다. 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해 이화영의 턱을 페이퍼 나이프 끝으로 치켜 올렸다.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 게임은 끝났어요. 제가 이겼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화영의 주머니 속 손이 작은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옷깃에 달린 평범한 브로치처럼 보였던 소형 무선 마이크의 신호 증폭 버튼이었다. 그래, 게임은 끝났지. 이화영의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경멸이 떠올랐다. 네가 졌어. 유라야. 유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와장창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이 안쪽으로 깨져 들어오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동시에 서재의 문도 거칠게 열리며 강민호 경장이 총을 겨눈 채 나타났다. 최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이 뒤바뀌었다. 강민호는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귀에 꽂힌 수신기를 보여주었다. 최유라 씨, 당신의 자백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인 미수, 횡령, 불법 감금, 그 외 수많은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거짓말, 이건 함정이야. 최유라는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승리감에 도취했던 여왕은 순식간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범죄자로 전락했다. 이화영은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장부를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긴장이 풀리자 72년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강민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해내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이화영은 그를 지나쳐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아들 상훈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혼란과 서서히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서재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아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그들의 길고 길었던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유라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후 거대한 저택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혼돈과 정적이 동시에 내려앉았다. 경찰 과학수사팀이 집 안 곳곳을 조사했고 박상훈은 강민호 경장 앞에서 넋이 나간 채로 조사를 받았다. 이화영은 그 모든 광경을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비밀 장부를 든 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존속 살해 미수 사건. 뉴스는 연일 최유라의 악행을 대서특필했고 태산제약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최유라가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제국은 그녀 자신이 무너뜨린 신뢰와 함께 붕괴하고 있었다. 아들 상우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지난 몇 년간의 독극물과 심리적 학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해독 치료와 함께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는 아내의 범죄를 방관했던 자신의 나약함과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이화영은 매일같이 아들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아들을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머니의 조용한 지지는 상훈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어주었다. 회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다. 총수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이사들은 우왕좌왕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화영을 찾아왔다. 회사의 실질적인 창립자이자 고 박 회장의 미망인인 그녀에게 회사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이화영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조용한 노년과 아들과의 평화로운 시간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가 그리고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수십 년 만에 자신이 떠났던 세계로의 복귀를 결심했다. 임시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한 이화영은 더 이상 온화하고 조용한 노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수십 년의 세월에도 녹슬지 않은 날카로운 지성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최유라의 충견이었던 재무이사 윤태석을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했다. 그리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켜 나갔다. 그녀는 최유라처럼 잔인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롭고 윤리적인 지도자였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다. 이화영은 평창동의 저택이 아닌 그녀의 손때가 묻은 작은 정원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평화롭게 장미덤불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들 상훈이 있었다. 그는 퇴원 후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아 있었다. 손의 떨림은 멈췄고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 서툰 솜씨로 잡초를 뽑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들 부자를 가로막았던 어색한 침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어머니, 이 장미는 이름이 뭐예요? 그건 피스 란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기원하며 만든 장미지. 그들은 최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증오나 통쾌함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서글픈 안도감만이 묻어 있었다. 상우는 이제 어머니의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부터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 태산제약을 과거의 영광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기업으로 만드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화영은 새로 심을 장미 묘목 하나를 아들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들에게 장미를 올바르게 심고 가꾸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모자의 손이 흙 속에서 함께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히 꽃을 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가족의 관계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다시 심는 과정이었다. 맨발의 탈출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찾아낸 강인함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다. 정원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이화영의 손목에서 평범한 시계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독극물의 냄새를 맡는 화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흙 냄새와 꽃향기 속에서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가꾸는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였다.